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첫 코너 돈워리 시간인데요. 오늘 가상자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플의 상승세가 무서워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고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항상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리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먼저 다짜고짜. 자, 3대 법안 통과가 뭐 이유기는 하겠지만 리플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네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내려갈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너무 사심 본인 질문인가요? 책임이라서. 아니 지금 어쨌든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 이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기록한 고점을 회복을 다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네. 사실 리플을 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상장들을 한 코인들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상장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네. 그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옛날부터 있었던 올드 코인들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리플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리플이 오르는 게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국내 분들이 리플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60억 개로 전 세계 1위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가 들고 있는 현물 그 리플 XRP 양보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가 보유한 XRP 거래량이 60억 개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보유 현황 이런 이제 보고서를 반기마다 내고 있어요. 네. 그 반기마다 보면서 제가 이제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들, 이제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가 회사 자금으로 보유한 코인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 네. 코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두 개는 서로 이제 분리가 돼서 공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각 이제 그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그 코인이 몇 개나 되나를 봤는데 거래소, 업비트를 볼게요. 업비트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가장 많은 건 뭘까요?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업비트요? 24년 말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플? 아니, 비트코인이죠.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거는 당연히 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2% 뭐 이 정도 돼요. 60% 이상인데 네. 그러면 약간 뭐랄까 정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평균적이라고 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도 비트가 한 60% 돼야 되고 비중을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XRP 뭐 이런 순서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1조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 XRP가 한 9,900억?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 없네. 네. 너무 의외예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으로 보자면 그 전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 비중이 비트코인이 24년 말 기준입니다. 네. 한 29%였거든요. 근데 XRP가 23%예요. 와, 별 차이 없네요. 근데 그때 당시 24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인가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XRP가 전체 그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만 놓고 보자면 투자자들이 보유한 건 비트코인 다음에 XRP. 전체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는 23%.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XRP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래된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1차 불장이 아니라 2차 불정 그 즈음에서 나온 코인이에요. 네. 뭐 2세대 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코인입니다. 2017년 말 불장 이전에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돼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투자해 왔던 그런 코인이 바로 XRP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1차 불장 때 XRP 가격이 국내에서 약간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이제 글로벌 시세는 2점 몇 달러까지밖에 안 갔었는데 2017년 말 18년 초에 국내에선 거의 5,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아, 이 붐이 처음이 아니군요. 네, 그때 이제 올랐다가 근데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 약세와 함께 가격이 떨어졌었죠. XRP 가격도 당연히 같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XRP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네. 말이구나. 그때 SEC와 이제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실 21년에 2차 불장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XRP 가격은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물론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2차 불장 때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가격도 이더리움도 1차 불장 훨씬 더 뛰어넘는 그렇죠. 수준으로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당시 17년 말에 기록했던 게 2만 달러가 안 됐었는데 그때 막 6만 달러 넘어서고 막 7만 달러 가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XRP는 직전에 기록한 고점도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살짝 오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SEC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XRP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지난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그렇죠. 규제 이슈가 해결이 네, 됐다. 네. 그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데이원 임기 첫날 갠슬러 자르겠다. 그래서 갠슬러는 생각나요. 게리 갠슬러라는 네. SEC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재임 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거든요. 이게 증권성이 있는데 네. 이거 뭔가 그런 요건을 지키지 않고 팔았다.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던데 네. 데이원에 자른다고 하니까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 리스크 해소됐네? 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 급등 직전에는 1,000원도 안 했거든요. 토큰 가격이.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원화 엄청- 기준으로 해서 4,700원, 800원 뭐 거의 이렇게 5,000원 다 올라가고 돼가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고점 이제 경신했고요. 그래서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물린 사람이 없는 코인이 됐습니다. 아니 리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황금기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1차 불장 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진짜 인고의 세월을 견디셨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진짜 애증의 코인이라서 지금 사상 최고까지 경신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이제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그냥 가자라고 하겠지만 그때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약간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다. 이게 그러면 XRP가 이 한국인이 보유를 많이 하는 것도 마치 주식의 왜 삼성전자나 그런 그러니까 국민주를 갖고 있듯이 약간 그런 류로 보는 건가요? 이게 투자자들은? 앞서 왜 그러면은 그 XRP를 많은 사람이 들고 있을까를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일단 1차 불장 때 한 번 진짜 확 달아올랐던 그렇죠.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코인 투자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버하면 승리한다. 존중하면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한 번 물렸을 때 손절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갑자기 내가 손절을 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손절해서 팔았어. 다음날 가는 거야. 그럼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미치죠. 아니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펀더멘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상승이 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된달까? 그리고 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그라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아마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마 팔지 않고 그래 나는 이거 끝까지 간다. 라고 하면서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승자네요. 맞습니다. 그쵸?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채널을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근데 거기에 이제 매번 들어오시는 그 단골 아이디가 보여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보면은. 근데 아이디가 XRP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네. 아니 아이디가 XRP면 도대체 XRP를 몇 개나 들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때 개수를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가격이 한 3,300원 정도 했었나? 3,000원대 초반이었어요. 네. 환산하니까 160원. 지금은 아마 더 불어났겠죠. 오늘 많이 안 파셨다면. 아니, 그분은 이제 22달러까지 간다 이러면서 진짜요? 이제 계속 외치고 계신 분인데 그런 정도로 약간 리플 같은 경우는 XRP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강성 홀더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계속 들고 가겠다. 왜냐하면 약간 이제 보살팬처럼 그런 거예요. 야구 보살팬처럼. 네. 그리고 이제 XRP가 아까 왜 그런 국내 투자자들이 약간 삼성전자처럼 많이 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2017년에 이른바 코인 붐이 일었을 때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웹3라고 하고 뭐 탈중앙 뭐 이래가지고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게 없잖아 있어요. 게다가 이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때 그 리플 랩스 XRP를 이제 발행한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되게 목표가 명확했어요. 우리는 글로벌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건 네. 은행 간
네. 국제 송금망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뭐 금융정보구조원 그 은행 공동 음. 전산망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처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갔을 때는 글로벌리 그 스위프트라는 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송금을 할 때는 그 망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미국이 처한 첫 번째 조치가 뭐였냐면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국제 결제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중국가를 해서 뭐 위안화 루블화 통로를 연다, 뭐 비트코인 한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했었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뭔가 무역 결제 대금을 하거나 송금을 하려면 그 스위프트 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 망을 하루에 거쳐가는 돈들이 그야말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오갑니다. 그런데 리플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은행들끼리의 전산망이 하다 보니까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폐쇄적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뭐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수를 많이 낮췄다고 하는데 뭐 과거 생각해 보면 돈을 그쵸. 보내는데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게다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그때 은행에서 어떤 이제 조선족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중국에 있는 시골에 돈을 네. 보낼 때 100만 원을 보내면 거의 한 15만 원 정도가 스스로 뜯기는 그런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군데 은행을 그렇겠네요. 거치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로 약간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게 비효율적인 구조거든요. 그럼요. 근데 리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스위프트만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이 리플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개개인을 대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B2B로 너희 스위프트 망을 쓰지 말고 우리의 리플렛이라는 서비스를 쓰면은 굉장히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은행들과 굉장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 말에 많이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리플랩스가 신한은행과 MOU를 맺고 뭘 하기로 했대. 뭐 국민은행가 뭘 하기로 했대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 국내에서 처음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코인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리플이 하는 사업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은행의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바꾸겠다는 거네? 그럼 이거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XRP 투자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많이 한 상황에서 가격이 올랐다가 급락하니까 그냥 물려서 있었던 거죠. 물려서 계속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이끌고 왔었고 근데 그 사이에도 리플랩스가 되게 보여준 게 뭐였냐면 계속 사업적으로 뭔가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머니그램과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리고 뭐 어디 무슨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했다. 우리가 뭐 무슨 뭐 되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송금 업무의 수수료를 멀발 절감했다. 이런 그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만 SEC와의 약간 그 소송 때문에 사업 확장에는 약간의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이제 웹3 코인 같은 경우에 뭐 안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뭐 어느 날 그냥 소프트 러그라고 하거든요. 그냥 재단 프로젝트 하는 애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일도 없이. 근데 계속 뭔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 이제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제도라는 맞아요. 건 무턱대고 믿음이 네네.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고해서를 버텨오다가 이제 트럼프 되면서 규제 리스크 해결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거고요. 아까 이제 이른바 가상자산 3법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가상자산 3법이 이제 규제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클래러티 법안이 있잖아요. 그 클래러티 법안을 보자면 규제를 SEC 중심이 아니라 CFTC 중심으로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간에 SEC에 제일 많이 시달렸던 데가 리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리플이 사업 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그게 거고요. 딱 호재가 된 거네요. 네.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관련돼서도 그 지니어스 액트를 보자면 물론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이렇게 보자면 어쨌든 은행 중심으로 많은 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이 이제 최근에 한 게 뭐냐면 RLUSD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발행을 했냐면 지금 현재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연방법 차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법안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냐? 연방 단위의 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가 뭐 비트 라이센스 해가지고 거기서 그 비트 라이센스를 받아서 뉴욕주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주단위죠. 주단위에서 RLUSD를 발행을 한 건데 이번에 리플이 한 게 뭐냐면 은행업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은행업 라이센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뉴욕주가 아니라 OCC라는 토화 감독청이라는 연방 단위의 또 규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 명확성이 더 이제 정확해지는 거고, 그리고 뭔가 더 진짜 제도권을 이렇게 더 진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모르는 사람도 일단 사도 되겠는데 이 생각은 되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호재가 있었고, 아직 뭐 허가를 해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허가를 신청해주고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OCC에다가 우리 은행업 할게요라고 이제 허가를 그렇죠.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 마스터 계좌라고 하는데 이제 연준과 직접 연결되는 계좌를 또 신청을 했어요. 이 마스터 계좌가 있어야지 만약에 리플이 발행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즉각적인 24시간 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BNI 멜론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 준비금을 이제 수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방 준비제도와 직접적으로 계좌가 연결된 마스터 계좌 지위를 얻게 되면 이제는 24시간 환매가 가능해지는 구조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 하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뭔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환전에 대한 뭐 간단하게 네,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그렇죠. 그 마스터 계좌가 없으면은 사실 BNI 멜론들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BNI 멜론이 영업하는 시간에만 그게 뭐 이게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환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마스터 계좌를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을 해서 이게 뭔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좋아졌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리플이 XRP가 강세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안도 이제는 사실 트럼프 사인만 남은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말씀해주신 제도권도 있기 때문인지 뭐 소위 고래라고 하는 맞아요. 그 투자자들의 그 지갑 수도 역대 최고치던데 이것도 사실 믿을 만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약간 그 해외 쪽은 제가 해외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제 국내만 놓고 봐도 굉장히 XRP 같은 경우는 강성 홀더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규모가 커서 그렇지 제도식이나 따져보니까 리플이 더 안전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 제도권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마케팅을 잘한 거일 수도 있고요. 마케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XRP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XRP의 총 발행량 중에 절반 이상을 그 리플랩스가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XRP 홀더는 굉장히 강성 홀더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XRP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렇게 뭐랄까 긍정적인 부분만 있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리플랩스가 일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 리플랩스와 XRP 가격과의 이게 상관관계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리플랩스가 잘 되는 것과 XRP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플랩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XRP는 우리한테 종속된 자산이 아니라 이건 독립적인 자산이야. 우리랑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전혀 연관이 없게끔 어쨌든 공공연하게 말을 해놓는 이미 거네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리플랩스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XRP랑 자기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증권의 성격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건 독립적인 자산이야. 다만 우리가 많은 물량을 들고 있을 뿐이야. 라는 게 리플랩스 측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리플랩스가 이렇게 잘하고 일을 잘하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XRP 가격과는 정확하게 뭐 리플이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해서 XRP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수익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구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그렇게 있거든요. 볼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막연하게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도. 뭐 보자면 그 리플렛이라고 하는 그 XRP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돌아다니는 그 체인 있잖아요. 그 체인이 활성화되면은 XRP의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플의 사업 확장이 XRP 가격 상승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되게 약간 좀 많은 길을 거쳐서 이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리플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XRP 가격이 오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논리 구조로 보자면 리플에 좋은 게 XRP에 좋은 거다라는 논리 구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플랩스에 뭔가 호재가 생겼다라고 하면 XRP의 가격이 이제 오르는 구조로 지금 막 진행되고 붐이 있죠. 일어나니까 무조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리플 전문 유튜버도 엄청 많은 거 많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뭐 리플렛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뭐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즉각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는 있더라고요. 같이 인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차차 보면 혼나겠다.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아무튼, 생각은 다양하고 투자자들의 또 결정인 거니까요. 이거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분위기가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조가 리플에 좋은 건 XRP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로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 어쨌든 미인대라고 하잖아요. 네, 주식 투자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XRP 가격이 사상 최고가 결신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진심이 되게 자주 뵙는데 진짜 진심의 한마디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인성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 참기가 참 힘들어요. 그건 누구나 사람이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격이 다 떨어져 우리 다 같이 힘든데 견디자 이거는 잘하는데 지금 물론 저도 이제 비트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 경신해서 그쵸. 제 잔고도 불어났습니다만은 제 잔고는 티끌만큼 불어났는데 커뮤니티에 보면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도 강세를 보이고 그쵸. XRP도 강세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의 잔고는 태산만큼 불어났더라고요. 또 그 같은 상승이지만 다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요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투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보다 멘탈 관리에 더 힘을 쓰는 이게 원래 투자가 멘탈 관리잖아요. 아니 그게 되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그렇다고 돈을 못 벌었냐는 아닌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내가 번 거는 정말 티끌인데 저기 옆을 봤더니 지금 돈 복사를 하고 있네. 대표님이 멘탈 관리 해주셔야 우리 투자자들도 멘탈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럴 때가 또 약간 그쵸. 또 약간 맞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섣불리 선택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요때쯤에 근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 비트코인이 조금 그래도 기업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게 ETF라는 맞습니다. 미국에서 승인해서 네네, 온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많아요. 알트코인도 ETF 해야 된다. 그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승인도 했잖아요. 네. 25일인가가 하나 뭐 승인이 난다고 하던데 XRP도. 아니 이미 XRP 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이게 승인이 났고요.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에도 선물 ETF는 이미 솔라나 뭐 XRP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의 아니 뭐 ETF도? 현물 ETF는 뭐 시간의 문제 됩니다. 뭐 아마 3분기, 4분기에 될 것 같고요. XRP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요 분들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다 맞췄어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성함 좀 알려주실래요? 에릭 발추아스, 네. 제임스 네. 세이파트, 네. 블룸버그 그 형제들이라고 네. 하는데 ETF 전문인데 네.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너무 정확한 예측들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팔로우하다 네. 봤는데 그분 가운데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였나 아무튼 그분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 ETF 현황들을 이제 쫙 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이게 뭐 이제 신청은 어디가 했고 뭐 21 쉐어즈가 했다, 바네크가 했다 이런 어디가 쉐어즈가 네, 어디가 신청을 했고 또 어떤 알트코인이 대상인지 심지어 도지 ETF도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네. 다양한 ETF 신청이 도지 들어갔고 진짜 의외였어요. 그러고 이제 이거 이제 그 승인을 해주는 이제 연기하다가 최종 마감일은 이제 언제고 이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ETF가 승인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확률을 표시해놨는데 제가 XRP를 확인해봤더니 95% 승인될 것 같다. 이건 뭐 그래요? 된다라고 볼 그건 수 뭐 있고요. 거의 그리고 네. 지금 상황 봐서는 안 해줄 이유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냥 시간의 문제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ETF로 되면 아무래도 그 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제 그렇죠. 통로가 열린다라고 보니까 알트코인에는 당연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호재들이나 뭐 이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게 혹시 과열로 확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왜냐면 알트코인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상황을 보셨을 때 분명한 호재도 있고요. 또 SEC랑 또 그 종료되는 것도 임박해지고 있잖아요. 이미 뭐 소송도. 벌금은 다 냈기 거의 때문에 벌금으로 하고 이제 취하면 그러면 이제 보셨을 때 마무리됩니다. 좀 얼마큼 보세요 상승세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요? 진짜 막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5달러 가니 막 4달러 가니 이런 4달러는 사실 갈 수 있을 것 지금 같고 3.6달러인데. 그러니까요. 4달러는 사실 비트코인 가듯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망을 하신다면 뭐 흐름이라도 진짜 저는 있으세요? 정말 잘 리플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잘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 게 이게 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미세하게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악재가 없어요. 그니까요. 저도 공부하면서 나쁜 게 없나?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바뀔지가 또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관련된 글을 네.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쓴 글을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XRP가 어째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 광기에 휩싸였던 시장에 비교하면 그 정도로 환희가 넘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직은 남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이게 그 언제나 이 꼭지를 판단하는 그쵸.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들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인데 열기, 환호 막 이런 게 그게 아직 멀었다. 근데 이제 그 코인 시장으로 보자면 최근 들어서 오늘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역푸가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역푸가 났을 텐데 이 역푸라고 하는 거는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국내 투자자들의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 정도를 말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리플도 이제 전고점을 넘어선데도 불구하고 역푸가 난다는 건 아직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코인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코인으로요? 야, 이제 전체 때? 시장을 봤을 때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리테일 투자자들의 열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어떻게 보자면 이 김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기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옮겨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역부다라는 건 아직 코인 시장 전반에 그런 미친 광기가 아직은 없나? 그럼 아직 더 갈 수도 더갈수 있겠네? 있나? 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약간 뭐랄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 이런 밸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밸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알트코인에 쉽게 숏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개인들이 막 할 때는 그냥 오른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오를 이유 수도 없이 있는 오르니까 거네요. 거기다 괜히 이제 숏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막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거 상승 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또 글을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충분히 미국에서도 이거 뭐 법안까지 나왔으니까 신호가 확실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도대체 악재가 뭔가 그리고 약간 저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되게 약간 과감하게 무모하게 확 지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번 사이클을 겪고 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이럴 때 막 같이 취해서 하기보다 계속 이렇게 약간 괜찮아 이렇게 오르는 게 맞아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다가 결국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달아 올랐을 때 그 상승에 충분히 뭔가 향유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네네. 아니면 뭐 분산을 좀 시킨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그쵸? 고민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나 플러스 났다. 이제 오늘 어떡할까? 엄청 고민 많이 하실걸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항상 드리는 제안이 반반 지킵니다. 반반 치킨. 일단 한 반 정도 팔고 나서 그리고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는 게 어떨까? 그럼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너무 그렇게 치면 또 너무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는. 맞아요. 지금 약간 어쨌든 달아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달아오르면 조금 쉬어가는 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렇죠. 주말쯤이면 또 숨 고르게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워낙 경험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안 내려갈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그쵸? 생각하는 분들 이게 제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아까 3법 가상자산 3법이 통과가 되면 이른바 셀러 뉴스가 이제 될 수도 있다. 라고들 모두들 예상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냥 가격이 그냥 가는 약간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너무 우리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말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비트코인은 말씀대로 7월 그냥 말이 비트코인은 되고 그냥 네. 계속 모아가세요. 계속 모아가요? 네. 근데 지금 이미 12만 달러 그때 왜 7월 말에 딱 이제 법안 얘기하셨을 때도 더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쭉쭉 오르잖아요. 네네. 올해 그러면 왜냐하면 반감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올해 말 연초라는 분도 이제 사실 이제 반감기라는 게 의미가 없고 네네네. 대표님도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어때요? 비트코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비트코인은 저는 뭐 올해 그럼 얼마까지 갈 거야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 약간 얘기를 들어보시면 20만 달러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 15만 달러 정도 봤는데 15만 달러? 14만 달러. 왜냐하면 직전 고점의 2배라고 봤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약 7만 달러라서 14만 달러 봤는데 근데 요새 이제 ETF 자금 유입 그 규모를 보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물량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전망인 거고 제가 아까 비트 얘기했을 때 그냥 모아가세요라고 했던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자산이 바로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봤던 재밌는 뉴스가 뭐였냐면 아직까지 서명 안 했는데 트럼프가 401K에 대해서 그 401K가 하는 게 네. 우리 지금 국민연금 비스무리한 네. 캘리포니아 연금이잖아요.
코인 투자하는 걸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조만간 사인할 거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너무 큰 뉴스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비트코인 투자가 네. 가능한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401k가 이제 가능하겠다는 게 정말 그거는 큰 진짜 뉴스잖아요. 대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제 기업들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고 보수적이라는 이제 연금도 네.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해서 저는 확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제가 리플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알트코인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사이클이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만 이게 사이클이 한번 꺾였을 때는 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땐 좀 약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아까도 네. 반반 얘기했듯이 잘 이제 수익 실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적립식이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해주셨듯이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또 분명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쯤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